예, 시간이 된 관계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 특위 산불 대응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역시 그 세미나 발표가 주된 순서가 되겠고요. 오늘 취지는 저희 재난재해 대책 특위의 일종의 스터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 재난재해 특위 부위원장님들, 위원장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또 저희 특위 차원의 보고서와 백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님들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고요. 이어서 바로 세미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께서 대형화되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한국 AX산업협회 재난분과위원장이신 서범석 박사님이 공간지능이 그리는 재난대응의 입체적 지도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저희 재난재해 대책 특위의 부위원장님이시죠. 우리 소방관 출신의 우리 이윤군 부위원장님이 산불 진화의 새로운 방안을 좀 제안하는 형식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발표를 듣고 우리 부위원장님들의 질의응답 자유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위위원장님이신 윤건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제를 맡으신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은 조금 이따 발표하실 때 같이 소개를 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사실은 부위원장님들은 지난번에 임명장 수여식이랑 이런 절차를 거치셨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도 아시고 이름도 아실 건데 그 사이에 저희 재난재해 특위 위원님들이 추가로 선임되신 분들이 3분 더 계십니다. 4분이신데 오늘 한 분이 참석을 못 하셨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때 당대표한테 임명장도 받으셨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 특위위원장님이 대신해서 임명장 수여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에 나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선철 부위원장님부터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선철 위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 대책특위 부위원장에 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이어서 우리 조인선 변호사님. 임명장 성명 조인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최진홍 부위원장님. 임명장 성명 최진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일단 복잡한 숙제는 빨리 풀고 한다는 차원에서 중간에 또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빨리 단체 사진을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들. 화이팅 같은 거 안 하나요? 남특위 화이팅! 네, 저희 이제 몸을 움직여야 되는 복잡한 숙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모인 목적인 공부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이십니다. 요즘 며칠 전에 이제 대전 화재도 있었고요. 큰 불이 나거나 이러면은 아무튼 TV 틀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굴이 낯 익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대형화되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정면에 보이는 모니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발표에 앞서서 제가 조금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재난재해특위의 민주당 부위원장님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그 국회 행안위 선거관리위원이 두 분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인사청문회를 아침 몇 시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분들이 이렇게 오는 고 가는 게 조금 들락날락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어서 저도 질의하다가 와서 좀 이따 또 가서 질의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절차들을 좀 밟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좀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도 같이 해주시죠. 조금 이따 마무리 말씀하실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럼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윤건영입니다. 우선 재난재해특위 부위원장님으로 새롭게 오신 세 분 환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정청래 당대표하고 대전 화재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네, 화재 현장을 다녀오면서 당대표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특위가 주관이 되어서 당에 제출한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대표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뉴얼 잘 만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번에도 당이 흔들림 없이 혼란 없이 대응을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위원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제가 이제 산불 피해인데요. 대형화되는 산불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 아직까지 큰 산불이 올해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해년마다 우리가 산불로 인해서 많은 국가적으로 소모되고 에너지를 잃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부위원장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은 저희가 모아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전체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재난재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이러이러한 토론을 했다. 그 결과를 올려서 참고하셔라. 라고 할 거고요. 관련된 상임위 조금 전에 차규건 의원님 오셨지만 산불 특위도 있거든요. 그쪽에도 우리 특위의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끝으로 하여튼 요즘 여러 가지로 지방선거도 어수선하고 합니다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재난재해 특위가 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부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이영주 교수님은 하여튼 큰 화재가 나면 TV만 틀면 나오시는 분입니다. 저희 특위에도 우리 맹소영 부위원장님이 큰 비만 내리면 TV에 나오시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도 좀 발표해 주실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교수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경일대학교의 이영주입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에 저기 재난 관련된 특위에서 또 산불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걱정도 하시지만 사실 제가 많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또 정부의 공무원분들, 또 그리고 일반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의 눈을 봤을 때 항상 아쉬운 건 뭐냐면 산불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럼 사실 굉장히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면 자칫 정책이라는 게 한번 결정되면 사실 되돌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막연한 어떤 불안감이나 막연한 또 필요에 의해서 뭔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사실 상당히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산불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산불도 그렇지만 굉장히 충격이 컸죠. 많은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뭐 역대급 피해 면적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자칫 또 이런 것들을 또 너무 과하게, 또 과하다는 게 사실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과하면서도 사실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로 간다 그러면 사실 더더욱이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기회는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건 그간의 뭐 산불에 대해서 나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신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형 산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쟁점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되는 점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가 이런 것 때문에 있었구나라는 것들 조금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거창한데요. 사실은 뭐 그렇게 거창한 내용들은 아니고 기존에 뭐 작년 혹은 또 이제 이 내용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18년부터 사실은 뭐 산불의 지휘권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또 산불 대응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심지어는 작년 여름 때까지도 행안부에서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산불 대응에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해오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각 부처별로 혹은 또 전문가한테 의견들을 들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다라는 건 그런 결정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또 책임 있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도 사실은 사실 현실이라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간의 이슈 내용을 사실 두서없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대전 화재 때문에 계속 바빴어가지고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최근 산불의 양상에 대한 부분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전까지의 대형 산불, 물론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또 지역적으로 발생들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대형 산불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동해안, 속초라든지 강릉 일대, 그러니까 동해안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또 그 당시 항상 많이 얘기했던 것들은 험준한 지형과 또 바람의 영향들, 뭐 이런 것들, 양간지풍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대부분 대표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경북 또 해안 지역까지 이전에는 울진 쪽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이런 양상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순수하게 뭐 산청이나 이렇게 내륙 지역 내륙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이전처럼 특정한 강원도 일부 지역에 산불이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또 대형 산불,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 또 이렇게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동시다발적인 산불의 경향들도 나타난다. 그래서 뭐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3월 22일 이날 하루에만 작년 하루에만 29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뭐 이 정도면 사실은 뭐 역대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역대급으로 발생한 걸로 치면 한 5, 6위 정도 순위는 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하루에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진화를 하는 진화 인력들이라든지 역량들을 한쪽으로 집중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다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산불 피해, 그동안에는 대부분 이제 산림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 또 그리고 재산 피해, 이런 쪽의 어떤 피해로 대부분 인식이 되었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이라고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산불로 사망한 숫자 33명이고요. 경북 산불로만 한정한다고 하면 한 28명 정도 사망했거든요. 그럼 이 28명이 한 번에 산불로 사망을 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사망을 한 거냐면 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그죠? 이전에 9년 동안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 숫자가 총 14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 하나의 산불로 이 9년 동안에 사망한 숫자의 2배가 한 번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거 상당히 굉장히 좀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게 이례적이냐, 그것보다는 앞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산불의 경향들이 바뀌면서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산불의 양상들, 이렇게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고 더 강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도 사실은 거의 고르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 이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착안을 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불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뭘 좀 들여다보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 기존의 산불들,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그냥 반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산불을 끄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왜 어저께 산불 났는데 오늘까지 타고 있느냐, 일주일째 왜 계속 끄고 있느냐, 다들 말씀들도 하시지만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화선에 올라가서 진짜 밤낮으로 끄는 곳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피시키고 사실은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끔 한마디로 확산이 가능한 지역에 훨씬 더 떨어진 곳부터 방어를 해 나가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 좋고 확산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천재지변적인 성격을 분명히 좀 나름 인정을 하고 이런 진압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좋게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한다라는 건 상당히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되는 걸 계속 한다는 건 사실 그것도 상당히 좀 무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산불 빨리 끄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이런 빠른 진화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도 과연 이걸 빨리 끄는데 계속 집착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들은 그래서 산불이 빨리 끄기 위해서는 일반 화재처럼 빨리 인지를 해서 빨리 대응을 하면 빨리 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반 화재랑은 좀 다릅니다. 일반 화재라고 하는 것들의 골든타임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대부분 한 7분에서 10분 사이인데요. 골든타임이. 이런 경우에 사실은 건물 내에서 불이 났을 때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이제 최성기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건물 전체가 타버리는 이런 상황들로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도착하면 그런 상황 이전에 진압이 되면서 진압이 가능하지만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면 사실상 그 건물은 전소되면서 사실 끄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과연 그럼 산불은 이런 골든타임에 적용이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산불의 골든타임이라는 걸 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빨리 안다고 하더라도 빨리 알아도 현장에 빨리 도착하지 못하는 이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 이 골든타임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빨리 인지하는 게 중요하냐 빨리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선순위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예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AI든 빅데이터든 또 여러 가지 드론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알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는 부분들 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관제하는 것들을 굉장히 역량들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만 빨리 안다 한들 현장의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빨리 아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불은 현장에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또 도달은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소방대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이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소방은 전문화된 소방력을 가지고 있고 장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방이 산불을 더 잘 진압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소방대도 사실은 소방차가 가야 되고 물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래야 사실은 끌 수가 있는 거지 물도 없고 사실은 장비도 현장에 접근을 못하면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마치 장비랑 인력만 있으면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산불에 대한 부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접근성의 확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게 어렵다면 접근하지 않고 끌 수 있는 공중진압, 현재의 공중진화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대형 산불 정말 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은 점점 더 강도도 강해지고 또 그다음에 확산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또 피해 규모, 면적도 굉장히 넓어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대응으로 제어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끌 수 있는 불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럼 우선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이해하시고 실제로 산불 대응에 관련된 최근에 많은 이슈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산불 발생하기만 하면 컨트롤 타워의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들, 또 지휘 체계 혼선의 문제, 또 현장 지휘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기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정부 부처나 TF에서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문제다, 혹은 지휘 체계의 문제다, 혹은 현장 지휘에 대한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문제인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들 이게 지휘가 더 잘 됐으면 잘 꺼지는 거 아닐까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이런 혼선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또 그래서 실제로 화재 진압에 어떤 부분들에 산불 진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현장의 지휘 체계에 대한 대응 체계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로 자꾸 가져가는 것들은 그렇게 좀 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표에 보시면 산불 진압의 지휘 체계에 대한 부분들, 산불 진압은 좀 다른 재난이랑은 좀 다릅니다. 다른 재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불은 1, 2, 3, 4개로 나눠져서 피해 면적에 따라서 지휘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지휘권자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불이 나서 산불이 나서 열심히 끄다 보면 면적이 피해 면적이 넓어지면 갑자기 이제 컨트롤 타워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좀 독특한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역이 넓어지다 보면 단순한 그 시도의 역량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또 여러 시도에 걸쳐서 사실은 이제 피해 범위가 넓어지면 이런 광역화된 곳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나 또 그런 권한을 가진 분들이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지자체장도 사실은 뭐 산불 1단계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될 텐데요. 2단계 정도가 되면은 시도지사 혹은 또 광역시도지사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산불 3단계라고 해서 이제 100헥타르 이상이 되면 산림청장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기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 사실 어찌됐든 산불이라는 게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하고 역량들을 총력으로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 혹은 또 광역화된 지역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과연 산림청장 단독으로 지휘를 한다고 해도 과연 이런 것들의 지자체 혹은 또 광역지자체 모든 공무원들 또 필요하면 군 이런 데들까지 다 산림청장이 능수능란하게 지휘를 하고 또 동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3단계가 되면 산림청장이 지휘를 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은 시도지사 혹은 또 이제 이분들이 지휘를 하시면서 산림청장이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같이 맡아서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합동 지휘 체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럼 이런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계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좀 난망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의 지휘 체계가 혹여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바꾸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바꾸면 또 지금의 이런 지휘 체계는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또 수년간 이런 부분들에 계속 지휘를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바꿨을 때 이런 부분들이 또 안정화되거나 또 체계를 갖추는데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또다시 거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고민들도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산불 재난은 주관기관은 산림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산불이 대형화돼서 재난화되면 산림청장이 지휘권자가 되는데 사실 재난 주관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산불 진압의 지휘뿐만 아니라 산불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의 예방 대비 대응 수습 복구 이 체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체계들을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권한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과연 이런 지휘권들이 이제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을 산림청이냐 소방청이냐 최근에 또 뭐 작년에도 사실 산불이 난 이후에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산림청에서의 여러 가지 지휘나 또 진압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 대안으로서 소방청에서 혹은 또 소방에서 이러한 부분의 영역들을 가져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서 화재 당시에도 사실 그 직후에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산불에 대한 여러 가지 지휘 체계부터 대응까지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찾아보시면 그 리포트에도 뭐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런 문제를 분석한 자료들도 있고요. 또 작년 8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산림청이냐 소방청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 또 각 부처의 의견들도 또 수렴한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방이 더 잘 끌 수 있다라는 부분들 또 잘 지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객관화할 필요는 있다. 만약에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전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산림청이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기관을 바꿔보자. 라고 하는 이런 정도지 사실 어느 정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응이 가능한지 소방의 역량들을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단순히 소방의 산불 소방청에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 소방의 산불
대응이나 지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당시 행안부에서 이제 어떤 걸 물어봤냐면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든 주관 기관을 만약에 소방청으로 가져가고 지휘도 한다고 하면 예방 대비 대응 수습 복구의 체계들을 다 그럼 소방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럼 그런 체계들까지도 다 하겠다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 소방청에서는 답변을 쉽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네들은 현장 지휘, 화재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과연 이 앞단의 여러 가지 예방 대비라든지 또 수습 복구라고 하는 이런 전반의 재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로 좀 그 당시에도 좀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나는 불만 끄는 책임만 지을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맞느냐? 오히려 산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형화되고 끄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라든지 대비의 역할들이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 부분은 산림청이 그대로 하고 이 지휘에 대한 부분을 쏙 빼서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그 뒤에 밑에 줄에서 보시면 산불 대응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근데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건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현장의 산불 대원과 소방대원들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 또 이런 것들의 지휘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진압에 혼선이 있었다라는 현장 지휘상의 문제들을 대부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재난 대응에 관련된 프로세스나 재난 지휘 체계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원 간의 소통이라든지 대원 간의 또 이제 지휘에 대한 부분들,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현장의 문제지 대응 체계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많이 얘기되는 것들은 소방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현재 산불의 90%는 다 소방이 끄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 우리가 끄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게 맞겠다라는 논리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건 누가 끄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누가 끄더라도 사실은 빨리 효율적으로 끌 수 있다면 뭐 네 거 내 거 내 거 뭐 이런 거 정하지 않고 끄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지금 현재도 소방대 접근이 가능한 그래서 소방대 차방차 소방 인력들이 접근이 가능한 산불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소위 최근 들어서는 도시명 산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접근 가능한 산불은 소방대가 바로 가서 끌 수 있습니다. 또 소방대가 접근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부분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방 장비라고 하는 게 대형 소방차 여러 가지 장비들 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지휘권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 접근성이 있는 소방이 직접 나서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걸 별도로 뭔가를 바꾸지 않아도 지금 현행대로 하는 거고 다만 문제는 90%를 제외한 나머지 한 10% 내외 정도 되는 진짜 험준한 산림 그래서 소방대도 접근 못하고 산불 진화대도 쉽게 접근 못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빨리 접근을 못하니까 산불이 그만큼 커집니다. 커지면 어쨌든 간에 이런 재난 대응 체계가 가동이 되고 그런 체계에서 지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 대형화되는 재난은 사실 그렇다면 지휘를 소방이 적극적으로 잘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직은 그 능력을 확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광역화되어 있는 곳들에 대한 지휘라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불을 보고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지휘하는 것과 수십 킬로 이상 떨어진 그리고 현장들이 피해 면적들이 그렇게 화섬들이 늘어져 있는 곳들을 일일이 원격으로 보면서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사람들이 수천 명을 동원해서 진압하는 것들이 과연 소방에서 경험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의 경험도 사실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건 소방은 안 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방에서 정말 이런 산불 진압 또 지휘에 대한 부분들의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뭔가의 성능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산불 진화 능력에 있어서도 산림청이나 소방청 이렇게 나눴을 때 산림청보다는 소방청이 훨씬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휘의 전문성이나 지휘 역량이라든지 또 진압 역량, 뭐 소방력 동원 이런 것들이 소방이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해서 거의 비교표 2026년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전체 공무원 수로 보면 소방 공무원 6만 7천 명입니다. 산림청은 2,100명입니다.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방 공무원들이 많죠. 자, 그럼 6만 7천 명 중에서
실제로 불을 끄는 역할들을 하는 진압대 인원은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럼 3만 5천 명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진 않죠. 지금 현재는 3교대 당비비라고 하는 하루 24시간 근무하면 48시간을 쉬는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3만 5천 명이 진압대원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하루에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이게 이 숫자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2,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럼 12,000명 중에서 광역시도 그러니까 서울시나 광역시 이런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소방력 진압대들은 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 내외 정도 되고요. 그럼 6,000명을 11개 일반 도 단위로 나눠보면 한 300명에서 한 400명? 요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말 벌떼같이 우르르 가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빨리 끄겠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동원을 전제로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실제로 보유 헬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소방에서도 헬기들을 30세대나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중형 헬기 중심입니다. 중형 헬기 중심이고 사실은 다목적 헬기다 보니까 사실은 산불 진화에 특화되어 있는 헬기들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대형 산불의 대형 헬기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대형 산불에 적응성 있는 대형 헬기의 확충이라든지 또 대형 헬기 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로 본다 그러면 소방에서 얘기하는 소방력들이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그러면 산불은 누가 끄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또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산불을 끄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소방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소방관들도 현장에 지원이 돼서 현장에서 활동들은 하지만 현재 법제상으로 또 여러 가지 체계상으로 산불을 끄는 건 산불 진화대원들이죠. 그래서 산림청 소속의 산불 진화대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주 임무를 맡아 계신 분은 이 공중진화대라고 하는 또 그리고 산불 대난 특수진화대 그리고 산불 전문 진화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보면 공중진화대 혹은 또 특수진화대, 전문진화대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이분들이 엄청나게 산불에 대한 높은 역량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전문화되거나 특화된 이 이름만큼의 특별한 능력들을 갖추고 계시진 않아요. 역량들은.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근데 이건 능력들을 더 많이 갖춰야 되는데 왜 능력들을 못 갖췄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산불을 끌 때 대부분 주불의 진화라든지 적극적인 진압은 공중 진화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헬기로 진화하는 것들이 주고 실제로 지상에서는 이렇게 불을 끈 이후에 잔불 정리라거나 혹은 또 산불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이런 부분들의 방수라든지 방화대를 구축하는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역할들을 주로 수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상 인력은 전문성이 높고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인력들이 현장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이런 또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전문성이 아주 높진 않다. 그나마 전문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건 공중진화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중진화대는 사실 원래 목적은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차량도 그렇고 일반적인 인력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사실은 이제 레페를 통해서 공중에서 헬기라든지 비행기를 통해서 낙하를 해서 그 지역에 침투해서 진화를 하는 미국의 이제 스모크 점퍼라고 하는 그런 대원들을 이제 차용해서 이제 국내에도 적용을 한 건데요. 예전에는 한 50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확충돼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증언을 해서 최근에 한 거의 200여 명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나마 산불 진화대 중에서는 가장 장비나 능력들이 가장 좀 우월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군으로 치면 특수부대원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그래도 산불을 끄는 어느 정도의 장비와 능력과 훈련을 가지고 또 현장에 활동하실 수 있는 일반적인 이 대원들은 특수진화대인데요. 특수진화대 같은 경우는 전국에 500명 정도 있습니다. 550명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국 도 단위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나눠보면 한 3, 4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한 현장에 다 투입이 돼도 그 넓은 면적을 사실은 다 커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춰도 이분들만 가지고는 현장에서 대응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장 많은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한 10,000여 명 정도 가지고 있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이분들은 뭐냐면 이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분들입니다. 동네 아저씨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예방진화대라고 하는 것도 이분은 전문성보다는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시고 또 이 지역에서 사실은 불이 났을 때 가장 빨리 오실 수 있는 그 지역의 연고가 있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디로 현장에서 빨리 동원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은 높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즉시적인 어떤 이 동원이라든지 활동들이 가능하신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진화대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뽑아서 운영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산불 진압에 관련된 이슈 중에 뭐 많이 얘기됐던 걸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산불 진화대들이 너무 고령화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기사들을 매번 뜨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문 진화대 같은 경우는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뭐 농촌이라든지 산림 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인구수도 적은 데다가 사실은 대부분 고령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5, 60대면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젊은 분들을 뽑아서 운영하고 싶어도 젊은 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실 현실적인 여건들도 있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그럼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느냐,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빨리 접근해서 빨리 조치를 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의 운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 정주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한계, 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시면서도 그 지역의 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정보, 지리 정보에 익숙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뽑을 수 있는 이런 이 전문 진화대로서 뽑을 수 있는 분들의 인력 풀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나이가 많다라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이 현장에서 이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에 맞는 체력과 또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적인 능력들을 갖추고 있냐라는 부분들의 문제로 봐야지,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본질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만약에 나이가 고령화돼서 체력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분들을 선발할 때도 체력 검정을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체력 검정 기준들을 조금 더 상향해서 나이는 많더라도 충분히 체력이 갖춰진 분이라면 활동하실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부분이지, 사실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또 하나는 뭐 산불 진화대 그 밑에 두 번째 꼭지를 보시면 산불 진화대에 요구되는 능력들이 과연 어떤 능력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앞서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진화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높은 전문성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들, 기능들에 충실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투입되는 게 사실 맞죠.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 전문적인 역량들을, 높은 역량들을 요구한다면 뭐 그 관할 지역의 일반 공무원들 혹은 또 군인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지원해서 투입되는 것들도 사실은 다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는 분들도 충분히 활동하시면서 산불 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력할 수 있는 영역, 또 그런 업무들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너무나 높은 전문성과 전문화된 장비들을 요구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 다만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화선에서 그래도 가까이 역할들을 하시는 공중진화대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특수진화대 약 이제 두 인력들을 합치면 8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대응 능력은 상향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전문진화대원들을 인솔하거나 또 현장에서는 팀제로 해서 이분들을 운용하는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이런 지휘를 하시거나 팀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역량들, 또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공중진화대나 특수진화대 중심으로, 또 그리고 이분들은 단독으로 활동하신다라도 일반적인 전문 진화대보다는 주 화선에 좀 더 가까이서 적극적인 역할들을 하시니까 이분들의 어떤 역량들이나 훈련 또 장비에 대한 부분들 개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또 뭐 뒤에서도 설명을 하시니까 이건 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뭐 여러 가지 장비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되는 것, 얘기되는 것들이 헬기 부분이죠. 헬기의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 다만 근데 헬기나 항공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다른 장비랑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기령 자체가 오래됐다는 게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고 위험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헬기라든지 항공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간이 오래된다 하더라도 운용 가능한 수준의 정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래되면 다 낡았거니 생각하지만 항공기, 특히 뭐 헬기라든지 항공기 같은 경우는 각 부품 단위로
비행 시간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기간이라든지에 따라서 교체에 대한 부분의 의무도 있고 또 정비에 대한 의무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오버홀이라고 해서 아예 다 뜯어가지고 다시 조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를 해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를 기령이 다 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이런 관점보다는 잘 관리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이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들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지, 노령화됐다고 교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접근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여러 가지 헬기 사고들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정비나 유지 관리가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어서 운행하는 데 지장 없게끔의 높은 유지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의 점검 체계, 관리 체계를 좀 손질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던 헬기 중에 임차 헬기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다고 한다면 임차 헬기의 관리가 산림청이나 소방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적인 어떤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유지 관리에 대한 체계들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사고라든지 문제가 없게끔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작년에도 많이 얘기들이 됐던 것들이 이제 고정익 항공기를 이용한 화재 진압. 물론 많은 물을 동시에 뿌린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환경에서 과연 고정익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 진압이 적응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 고정익 항공기 산불 진압 전용으로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군용 수송기나 이런 것들을 일부 사용할 수는 있게끔은 되어 있지만 이 산불 진화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관리하거나 또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장비들을 교체해서 장착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항공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작전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타점을 정해서 정확하게 이제 물을 뿌리는 이런 부분들의 효율성도 그렇고 또 고정익 항공기를 운행해서 살수를 하는 동안은 헬기나 이런 것들의 운용들은 다 또 제한을 해야 되는 입장인다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고민하면서까지 고려를 해가면서까지 고정익 항공기의 효용성을 높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단순히 물을 많이 뿌려서 한 번에 끌 수 있다는 장점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한계도 들여다보면서 운용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맞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국내에서 오히려 대형 헬기를 중심으로 한 화재 진압, 그래서 대형 헬기를 조금 더 확충하는 부분들이나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그래서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뒤에 두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사실 반드시 끄겠다라는 부분들보다는 끌 수 없다면, 그죠? 또 우리가 끄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끌 수 없다면 사실은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진압이나 대응이 산불 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물론 진화도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응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피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가동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작년에도 산불 발생 시에 이런 대피 체계를 개선했고 그래서 확산 8시간 반경 이내 또 혹은 또 5시간 반경 이내 선제적 대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도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선제적 대피를 체계를 갖췄으면 현장에서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필요하겠죠. 다만 선제적 대피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빨리 어떻게 전파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전파 체계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는 이분들이 또 신속하게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피하려면 물론 개인적으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요양병원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고령자들의 이동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분들은 알아서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할 거냐, 아니면 이분들을 조력해서 대피를 시켜주는 이동수단이나 또 조력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갖출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단순히 우리가 단거리, 근거리에서의 대피가 아니라 그 피해 예상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 원거리 대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원거리에 충분한 이런 임시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갖춰야 되는 체계들도 필요하고요. 또 선제적 대피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대피를 할 때 이런 임시 시설들의 규모도 달라져야 되고 또 그런 이재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자원이나 물자,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의 고려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이건 예방적인 측면에서 주거 환경에 관련된 개선들도 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산림에 인접해 있는 이런 이제 이 주거지 혹은 집들 이런 것들은 사실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주거에서 불이 나서 또 산불로 이어지는 이런 쌍방향적인 이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거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한다는 건 안전적으로도 개선하는 거고 또 그 위치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오히려 이런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분리시켜 주면서도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활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올해 국가 건축 계획들을 이제 수립하는 연도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지역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 지역 소멸 방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안전한 농어촌 마을 만드는 것들 중에 이런 안전에 관련된 아젠다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오히려 농어촌 지역이나 산림 지역에 사시는 주거 환경들이나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해 줌으로써 사실 산불에 대한 부분들의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좀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끌 수 없는 불이라 빨리 대피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도 그래도 불은 꺼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불 진화 대응 체계는 뭐 획기적으로 기관을 바꾼다라는 것보다는 현행 체계에서 합동 지휘에 대한 분의 역량을 강화해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건 지자체 혹은 또 산림청, 소방청 어느 한 군데도 한쪽에서 전부 다 지휘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 또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나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기관, 주가 되는 이 세 기관들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협조 또 혹은 같이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최근에도 안전한국 훈련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지휘라든지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 판단이나 현장 지휘에 대한 부분의 유기성 같은 것들을 좀 잘 가다듬으면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지금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산불 진화 능력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대형 헬기 중심으로 가는 것들은 맞다. 또 거기에 더해서 지상의 진화 능력들도 좀 더 상향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많이 아시다시피 야간 강풍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는 공중진화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손을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지상의 인력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갖춰준다면 훨씬 좀 더 효율적인 또 적극적인 진압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도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현장 대원들이 산불 진화 대원들의 장비 개발 같은 것들을 또 실제로 연구재단에서 심사들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연구로서 개발들을 하게끔 하는 것들을 심사할 때 보면 아직까지 좀 잘못 포인트를 짚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산불 진화 대원들이 소방대원들만큼 방호복이 충분한 방호가 되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산불 진화대원들이 안전하지 않게끔 하고 싶어서 그런 소방대원들 옷을 안 입히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활동의 영역이 정말 불과 얼마나 가깝게 있어서 활동을 하느냐 또 그런 위험이 있게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소방관과 같은 방호복이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분들이 그런 방호복을 입고 산을 1시간, 2시간씩 올라가면 소방대원들도 못 올라갑니다. 그 옷들을 입고는. 이건 방호도 필요하지만 활동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방호보다는 활동성이 더 주가 되고 또 그런 방호가 필요한 영역까지는 사실은 활동의 범위로 접근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지. 이분들한테 한마디로 완벽한 방호를 입혀서 그 산을 올라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불 끄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방호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또 이런 개발을 하는 거를 연구로 내는 것들. 또 하나는 대형 산불이니까 강한 산불을 끄기 위해서는 강한 소방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산불 진화차가 필요해서 대형 진화차를 개발하는 연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대형 진화차가 산불에 끌 수가 있다. 대형 진화차도 뭐 능력들이 갖춰진 건 문제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대형 차들은 산에 못 올라가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형하고 현장 접근성이 있는 차량들을 개발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대형화된 차량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좀 깜짝 놀랐는데요. 만약에 대형화된 차량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다면 따로 개발 안 하고 소방차가 올라가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필요로 오지 않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연구 과제로서 혹은 또 이런 부분들 기술 개발로서 자꾸 접근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어떤 예산의 쓰임도 사실은
요원해지는 이런 이제 한계들도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장비, 접근성과 경량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뒤에서도 여러 가지 AI라든지 첨단 기능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물론 이런 방식들도 앞으로 고도화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은 갖추는 것들도 분명 필요합니다. 근데 좋은 기술이라 하는 것들도 사실은 지금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역할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에서 미래에 대한 부분의 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거지. 지금도 제대로 뭔가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 미래를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오늘 해야 되는 숙제를 제대로 안 해놓고 다음 학년에 해야 될 문제집을 푸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체계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채우고 또 채워서 기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능하게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진보적이거나 효율적인 부분들의 기술들이 도입되는 게 저는 맞는데 지금은 너무 진보적인 기술들을 쓰지만 사실 그게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할 거냐 또 그리고 현장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후에 뭐 또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행안위에서 지금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때문에 윤건영 위원장님도 잠깐 이석을 하신 상황입니다.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아직 상임위장에 계시고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발표가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저희한테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1시간 5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다음 바로 우리 서범석 박사님 발표로 바로 넘어갈까요? 반갑습니다. 한국 AX 산업협회 재난분과위원장 서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너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좋은 기술이라도 현장에서 적용성이 떨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산불이 났을 때 뭐 산에 가서 불을 끈 적은 없지만 관련된 이제 소방관들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밤에 이제 불을 끄러 가면 전화 통화 안 되는 건 기본이고요. 뭐 그런 장소가 뭐 곳곳에 있고, 그러니까 일단 통신 자체가 현장에서 일단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 여러 대원들 이제 뭐 공중 진화대든 뭐 정예 요원들도 조차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 미래를 그리는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됐을 때도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도록 끊임없이 이제 설계를 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적용에 가능한 부분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조차도 어찌 보면 또 계속해서 고쳐 나가야 되고 수정해 되어 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뼈대를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공간지능이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이 공간이라는 얘기는 이제 지리적인 정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지리적인 정보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지능을 입힌 기술을 계속해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좀 평면적인 접근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산림청에서 여기 산림청 관계자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대규모의 국제 과제를 이제 여러 분야로 이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많이 됐을 텐데요. 그리고 많이 개발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정보 시스템인 GIS 기반의 어떤 산불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번져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한, 그리고 이제 산불 진화의 방향에 있어서도 드론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아직 산림청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 이제 개발 단계에 있고 이제 미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1차적으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고,
그 부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스타링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드론이 하나의 중계기가 돼서 드론 중계기가 뜬다든지, 아니면 이동형 이제 중계소가 이제 설치가 된다든지, 다양한 이제 중계에 대한 방법도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 산불이 났을 때 그런 기술들이 즉각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서는 그 재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방법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끊임없이 이제 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는 왜 공간지능인가, 공간지능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이 공간지능을 이제 이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지능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럼 실제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럼 그걸 통해서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수집 그리고 그걸 통한 어떤 지능에 대한 두뇌에 대한 역할, 이 두 가지는 아마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는 이 재난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공간지능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의 어떤 재난은 굉장히 2차원적인 어떤 지도와 사후에 대한 기록에 굉장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도 기상청 데이터라든지 지자체 CCTV라든지 어떤 소방공부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따로따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그걸 통합해서 상황적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한 지도 자체도 좀 2차원적인 지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지도에 어떤 상황이 반영되는 게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지도상에서 명확하게 보는 법이 이제 어려워서 아주 정적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결과는 사실은 그 재난의 어떤 초동 대처라든지 골든타임을 놓치는 형태로 끊임없이 대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공간지능이라는 용어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간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GIS, 공간정보 시스템인 지오그래픽에 대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과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지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높이라든지 인구가 있으면 인구에 대한 밀도라든지 도로가 있으면 도로망에 대한 재난이 일어나는 장소와 어떤 그 맥락을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인공지능은 어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두 개가 합쳐져서 GeoAI라는 공간지능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어떤 수천 개의 센서 혹은 위성, 드론 영상을 실시간 영상 분석하고 그 결과로 몇 분 뒤에는 어떠한 부분이 생성될 것인가, 혹은 홍수가 났으면 침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이 났으면 이 불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사람이 피해야 된다면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를 예측해내고 그 예측해낸 결과를 제안을 하고 그걸 빨리 알려주는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기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체적인 어떤 지도를 이제 생성하는 데는 세 가지의 어떤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확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이든 지리적인 위치든 이런 부분을 이제 2차원적으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건물의 경우는 어떤 층별 구조, 지하 공간의 깊이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요. 시간적으로는 어떤 과거의 통계만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인구라든지 인력의 상황이라든지 혹은 소화를 하기 위한 소화 대원들의 상태라든지 위치라든지 등등을 즉각 반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예측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 재난에 대한 부분을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오가고 있는 용어 중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부 이제 기관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실제 실물과 똑같이 디지털로 구현해내는 기술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저는 전국에 다 도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태백 산맥만 하겠다. 그러면 태백 산맥 전체가 다 구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 GIS 평면에 나타나면서 실시간으로 그 입체적인 평면에서 어디에 계곡이 있고 어디에 시냇물이 있고 어디에 어떤 산이 있고를 아주 디테일하게 확장이 되어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그 위에서 어떻게 예측되는지를 판단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하는 부분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실제 그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런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 지능에 대한 아키텍처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먼저 레이어 1에 보시면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요즘에 뭐 너무나 많은 이제 이 IoT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지금이 저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AI 단말이라든지 피지컬 AI 기술들은 굉장히 미비하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러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가지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멀티모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 무조건 도입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위성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각종 센서들은 무조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초 살아있는 데이터들이 이 공간 지능에 대한 아키텍처에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예측할 수 있는 탐지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AI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두뇌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발전되어야 되고 도입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각 재난에 대한 맞춤별 최적화 대응을 이제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불뿐만 아니라 뭐 도심의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다양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분은 이 공간지능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수집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우주에서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위성에서도. 그래서 위성을 이용한 어떤 광역적 감시와 SAR 기술을 이용한 부분이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위성은 보통 수백 킬로 상공에서 재난에 대한 전체적인 전개 양상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광학 위성 같은 경우 가시광선 영역에서 산불의 연기, 홍수, 범람, 위치 등을 촬영을 하는 부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또한 SAR 위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크로파를 이제 쏜 다음에 반사되는 신호를 이제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통해서 구름이라든지 안개, 밤낮에 관계없이 지표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진이나 혹은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지반이 변하고 있는지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러한 위성에서 수신된 원시 데이터, 로 데이터를 이제 지상에서 어떤 기하학적인 보정을 통해서 정확한 이 공간 지능 GPS 좌표하고 매칭을 시켜서 제공이 되는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공에서는 이러한 위성 데이터의 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스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보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상세 구역을 이제 담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라이다로 스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이제 산림청에서도 이제 이 라이다로 하는 기술을 이제 도입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다 같은 경우는 레이저 펄스를 이제 쏴서 이 레이저가 이제 반사돼서 오는 걸 가지고 어떤 3차원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생성해서
현장에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까지 모든 걸 다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지도를 가지고 이 현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화재에 의해서 산불에 의해서 파손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도입이 돼야 되고, 또 열화상에 대한 센서는 당연히 도입이 돼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지표면의 어떤 온도라든지 잔불이라든지 혹은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체온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색하는 부분이 이제 이 상공에서는 도입이 돼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어떤 드론에 탑재된 어떤 GPS를 통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이 GIS 공간 지능에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에서는 아주 다양한 AI 기반의 IoT 센서들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세한 탐지에 변화에 대한 탐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 즉 어떤 가속도 센서라든지 뭐 진동 센서라든지 어떤 교량이라든지 어떤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진동과 붕괴에 대한 부분도 다 감지를 해야 되고요. 또 수위와 수량에 대한 하천에 대한 부분도 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공간지능 GIS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산에서는 통신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얘기가 될 건데, 그러한 부분을 현재 그 작년 산림청에서도 그러면 그 재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통신에 대한 새로운 부분을 제안하는 과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위성을 이용한 부분들이 많이 제안이 됐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떤 장거리 로라라든지 혹은 근거리 MB IoT라든지 이런 제품은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되고, 또 새롭게 개발된 통신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그 우주, 상공 그리고 지상에 맞는 이 데이터들이 모두 당장에 이것이 뭐 잘 안 되겠지만 미래에는 다 도입이 돼서 실제 이 공간지능의 GIS의 데이터들이 실시간적으로 업데이트돼서 어떤 지능을 통해서 판별이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기술적인 발전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입니다. 뭐 지금은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어떻게 할지도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 표준화된 방법으로 융합을 하는 부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집된 데이터들은 각기 다른 어떤 영상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신호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융합하고 정교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GIS 공간 데이터의 표준 좌표계로 이제 통합돼서 하나의 레이어 형태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팔로비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방대한 데이터를 어떤 서버에서 동시에 모든 걸 처리하기 힘드니까 여기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잘 알고 계시는 피지컬 AI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가 서버로 가기 전에 그리고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계산을 먼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꽃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피지컬 AI에서 끊임없이 계산해내고 판별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빅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서버에서 판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다 전송이 되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검출을 할 것인가 예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뇌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 두뇌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원재료라고 생각하면은 이 AI 알고리즘은 일종의 요리를 인사이트 해내는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측은 어떤 골든타임을 벌어내는 부분이고요. 미래를 예측했으니까 시간을 버는 거죠. 다음 탐지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서 사람이 있는지, 산에서 건물이 나고자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제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두 개를 합쳐서
최적화되는 어떤 효율적인 자원을 배분해냅니다.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방적으로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할 것인가를 최적화하는 거죠. 거기서 명령을 날리고 자원을 분배해내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술은 사실은 뭐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뭐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뭐 이런 영상을 분석해서 뭐 감지를 해서 뭐 그 감지 영역을 해내고 아주 기본적인 이런 기술에서부터 그 내부를 이제 분석해냈으면 세분화하는 기술, 이 부분은 불인지 연기인지 혹은 뭐 벽인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러면 그 세분화된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도출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도망가야 되지? 사람은 어떻게 피해를 방지해야 되지? 그리고 그 좌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도출되는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도입되는 것은 어떤 GNN이라는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딥러닝 중에서 어떤 그래프 신경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지도 그래프를 어떤 노드나 엣지 위주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화 만들어서 이 그래프에서 발생된 재난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예측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 예측의 데이터는 그 그래프가 어떤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이제 도입된 데이터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풍량이면 어떤 기상 자료가 있는지, 물이 있으면 어떤 물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나무는 어떤 나무들인지, 그리고 이 나무가 얼마큼 건조해 있는 나무들인지 등등에 대한 모든 걸 가지고 확률적으로 계산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응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행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어떤 도심에서 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AI에서 불이 내부에서 어디에 불이 타고 있는지, 그럼 거기서 어떤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러면 투입되는 소방관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서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까지를 제안해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전략이 짜여져야 되고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두가 어디에 있는지, 이 화두가 어떤 방향으로 향후에 예측이 되는 것인지 확산 경로를 예측하고, 그러면은 이 화두에서 거리 몇 킬로 지점에 방어선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고해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도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럼 이 지진에 있어서 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니까 그럼 한 5분 뒤에 10분 뒤에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는 어떠한 피해를 받을 것인가, 그러면은 이 도심의 어떤 지하에 있는 다양한 공동구라든지 혹은 뭐 어떤 다양한 이제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에서 어떤 부분을 잠궈줘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차단을 해줘야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또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국가 전체에 있어서 이제 정책적으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샌드박스를 열어서 다양한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이걸 통해서 이 개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표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위치 기반 알림 서비스를 업데이트해서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피해를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앞서 얘기한 것들이 하나의 연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제도권에 있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인프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S라든지 이 엣지 AI라든지 AI 예측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산불 포함해서 재난에 크게 이제 도움이 이런 부분들이 재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첫 번째 우리 이영주 교수님의 아주 현실적인 얘기에 이어서 우리 서범석 박사님의 입체적 미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바로 이어서 할게요. 우리
다음은 우리 이윤근 부위원장님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다음 자료 보시면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 진화 역량 강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주 박사님이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사실은 이윤근 부위원장님 현직에 계실 때,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같이 좀 연구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한번 우리 이윤근 부위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골입니다. 제가 우선 먼저 서두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요 고정익 항공기를 이용해서 산불을 좀 끄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가 현장에서도 좀 느껴봤고 또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뭐 AI 뭐 다 접목해도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불을 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 현재 장비로는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강풍 또는 야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70년대부터 이제 2020년대 산불 현황을 좀 그래프를 좀 잠깐 보시면 우리가 70년대에는 건수는 많은데 그 소실 면적이 되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대는 또 건수가 많은데 소실 면적이 적고 2020년대 보면은 이게 확연히 달라집니다. 지금 건수 대비 어떻게 보면 그래프가 피해 면적이 상당히 대규모화됐다, 대형화됐다 이런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런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대응을 못해서인가? 아니면 산림이 오고전가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시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 현황을 좀 보면 뭐 면적 건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고요. 원인을 보면은 우리가 인재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소각 또 입산자 실화 또 담배불 이런 원인이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 사람의 부주의가 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계절적인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현실을 보면 봄철에 집중적으로 65%가 집중돼 있고 또 봄철 중에서 3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의 대형 산불 현황입니다. 우리 2018년도 고성 산불을 보면은 피해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이때의 최대 풍속이 초속 10m였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 아래에 보시면은 2017년도 강릉 삼척 산불을 보면은 초속 23m였습니다. 근데 이때 4일간 진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좌측을 좀 보시면 고성 산불 20년도 여기도 보면 초속 19m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앞으로 산불 진화하는데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강풍에 대한 거. 다음입니다. 다음은 최근에 22년도에 울진 삼척의 경우 가운데 아래입니다. 이때가 초속 27m입니다. 그리고 23년도 좌측 홍성 산불을 보면 이때는 10m거든요. 초속. 그 밑에 금산 산불을 보면은 13m입니다. 이게 대부분 대형 산불화 되는 것이 강풍으로 인해서 이 대형화됐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유기든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가? 사실 진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갖고 불을 타는 걸 현장에서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외국의 경우에도 되게 2023년도 미국 하와이 같은 경우는 사망이 115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칠레 24년도의 경우는 이쪽에는 이제 137명이 나왔는데 물론 소실 면적도 크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산불 진화하는데 좀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최근에 산불 양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형화되고 동시 다발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가 10년 대비 보면 20년대의 산불 건수는 18%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 10년 대비 약 8%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을 보면 극한 강풍이나 이런 게 되게 이제 그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산불 피해가 확산되는 원인이. 특히 그 25년도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경북, 경남, 울산 요 산불이 우리 국내에서도 대단히 그 이슈화가 됐던 건데 이때의 그 강풍 초속을 보면 27m입니다. 초속.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원인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하루에 29건이라는 동시다발 화재가 역대 최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그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제가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최근에 그 산불 양상이 그 지속성이 있고 지역 확산 추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19년도 이전에는 강원도 중심 산불이었습니다. 근데 20년대 이후에는 뭐 경북, 경남, 최근에는 그 전북하고 충남, 서해안까지 이렇게 그 지역 확산 추세가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진화 시간이 되게 길어지는 양상입니다. 우리가 최근 10년간 24시간 이상 걸린 대형 산불이 1%에서 22년도에는 약 2.5%, 23년도에는 4.5%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뭐냐? 산림도 우거졌지만 또 강풍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또 진화할 수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같은 추세라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그 영남권 산불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사망 27명을 포함해서 183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아마 역대 그 산불 기간 중에 요 단기간에 그 10만 제곱미터가 소실된 건 아마 최대일 겁니다. 작년이. 그러면 이렇게 대형화 추세에 있고 지속화되고 있는 그 산불 추세를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줄여나갈 수 있겠냐 이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영남권 산불을 보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늘 우리 현재의 그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 극한 기상이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가장 산불에 대해서 문제는 강풍입니다. 강풍. 최근에 그 산불이 나는 시기에 그 70년대 또 80년대 이런 데보다 당시 그 초속 강풍이 경쟁이 좀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 이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거 이제 기후 위기가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야간이나 강풍에서 산불을 뭐 헬기를 출동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지켜보는 게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사실은 뭐 고정익 항공기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뭐 부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그러면 현재 헬기도 못 두고 사람 진입도 안 되고 소방차 접근 또 여러 가지 접근이 안 되는데 그럼 타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볼 것이냐? 뭔가는 최소한의 대안을 찾아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정익 항공기를 가지고 산불을 끈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경남에서 임차를 했다가 그 임차를 바로 뭐 도지사가 가셔갖고 그냥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제 해지를 하고 아마 그 산불에 그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가장 유익합니다. 지금 많은 뭐 우리 산림청이나 이런 데 보면 초대형 헬기를 뭐 도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초대형 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 기후나 이 바람의 한계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가용 항공기 기종별 보면 주로 이제 산림청하고 소방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산림청 헬기를 보면 주로 회전익입니다. 물론 항공 전문가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회전익의 경우에는 그 야간 비행이나 또 악천후 이런 기상 때는 굉장히 운항이 제한적입니다. 또 헬기의 경우는 그 담수 능력이 그렇게 고정익에 비해서 훨씬 또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S64 산림청에서 7대를 가지고 있는데 풍속 한계를 초속 20m로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헬기는 초속 10m가 되면은 거의 운항이 불가합니다. 제가 88 올림픽 때 서울 소방항공대에서 헬기를 매일 타봤는데 실질적으로 약간의 어떤 기상 상황이 나쁘면 거의 헬기는 뜰 수 없는 그렇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헬기를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우리 기후위기의 대형 산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다음 소방청에서 33대를 보유하고는 있기는 한데 이건 주로 인명구조용입니다. 인명구조용에도 이것도 산림청 보유 헬기처럼 같이 산불 끄는 데는 그렇게 완벽하다 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산학도 지형이 실질적으로 산림이 너무 많이 우거졌습니다. 사람이 해치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고 또 그런 환경이 됐고 우리나라 지형 산불 지형이나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되게 헬기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강풍에서도 진화를 하고 또 야간에도 좀 중단하지 말고 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냐.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고정이 항공기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는데 무슨 얘기냐. 부정적인 의견이 그런 과양의 고정이익을 가지고 그걸 운영이나 관리 비용 측면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산악 지형을 보면 고정이익을 쓸 수 있느냐 그런 반대 의견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고정이익을 쓸 수 없다고 하시는 거는 훈련을 통해서 적어도 비행 훈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정이익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군에서 C-130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1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산불 화재용 고정익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산불 발생 기간 혹은 매년 3월에서 4월, 5월 요 기간 동안만 수송기 2대 내지 석 대를 좀 산불 진화 장비를 가지고 그때 활용을 하는 방안이 가장 좀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강하게 좀 드리고 싶고요. 뒤에서 보시면 또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작년에 산불 경북, 경남, 울산 이런 데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헬기의 역할이 그렇게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강풍 때문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산림청하고 이 군 수송기를 보면 비교를 보면 맨 밑에 풍속 한계가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헬기는 회전익은 10m, 초속 10m도 거의 운항을 불가합니다. 저기는. 그리고 지금 공군 수송기가 측풍이 초속 25m라고 하는데 고정익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악천후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산불 진화용 전문 C-130 수송기의 전용 탱크가 미국 보잉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하면 약 11,000리터에서 15,000리터 정도 탱크 용량이 되거든요. 요거를 담수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림청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예산도 확보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좌절이 됐느냐? 공군에서도 좋다 이런 그 문재인 정부 때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그 무효화돼 있는 상태인데 2, 3년 전에 아마 산림청에서 요거를 도입하려고 2대를 탱크를 도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공군에서 뭐 훈련을 해야 된다 또는 여러 가지 그 위험성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아직까지 답보 상태이긴 한데요. 요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쭉 경험을 해보고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대형 산불의 추세를 보거나 또 그 바람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산불을 뭐 여러 가지 AI도 다 좋습니다. AI도 좋고 뭐 산불 진화대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강풍이나 야간 때는 그건 전부 다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온스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간에 많은 산불을 끌려고 노력했다가 또 야간에는 그냥 타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열심히 껐지만 야간에는 그냥 놓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진화가 멈추질 않습니다. 뭐 일부 산림 전문가들은 뭐 임도도 얘기하고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가보시면 산악지형 산악 등산이나 이런 거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면 건너가도 실질적으로 경쟁이 2, 30m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 낙산사 그 났을 때 고성산불 났을 때 그때 비하가 200m까지 갔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그럼 이런 야간에 특히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고정이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진짜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정책에 반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로 그럼 이 고정이 활용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있느냐? 지금 야간이나 악천후에 때는 이 고정이 활용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아마 우리 부위원장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좀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가 이제 너무 앞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건너 넘어갔는데 하여간 제 의견은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용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이 교수님의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서범석 박사님의 미래 이야기 그리고 근데 딱 보니까 우리 특이 정말 잘 꾸려진 것 같은 게 이윤근 부위원장님 옆에 이 재난이 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로성 박사님 이제 항공기 전문가시거든요. 그리고 옆에도 우리 맹소영 부위원장님은 또 기후 전문가시라서 나중에 또 이어서 또 하실 말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있으니 부위원장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로성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기로성입니다. 저는 이윤근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공군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저 개인적인 사견인데 훈련하기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다른 가면 쉬운 가면들은 이거 뭐 가서 물 끄라고 그러고 뭐 우리가 뭐 소방관이야? 이런 마인드가 틀림없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군의 수송기가 C-130 허큘레스라고 하는 항공기인데 프로펠러 4발 달린 거예요. 파워도 되게 좋아요. 항공기가. 저거 타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하고요. 해외에서도 아마 130 가지고 저렇게 불 끄는 아마 나라가 있는 걸로 제가 어디에선가 본 것 같긴 합니다. 네, 미국 하고 있습니다. 130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보니까 아까 산불 지연제라든가 야간에 물론 야간에 비행하려고 그러면 또 조심해야 되고 정밀한 비행이 필요하겠죠. 야간에 또 터뷸런스 심하고 그러면은 또 이게 터뷸런스뿐만 아니라 이 연기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도 터뷸런스가 또 생기거든요. 항공기가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군은 뭡니까? 공군이 훈련해서 계속 안 되는 거 만들고 훈련해가고 하는 게 공군 아니겠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각 향토 지역 사단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우리 육군 그런 보병들 이용해서 뭐 전방에 투입하지 않더라도 잔불 정도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투입되는 장병들한테 산림청에서 나가서 체계적으로 아주 철저한 안전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경상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국가 지원으로 마련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해주고 또 투입된 장병들한테 그만큼의 그런 적절하고 아주 많은 보상들이 따르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그런 장병들의 부모님들이라든가 지휘관들은 또 일이 많아지고 또 자기 아들들이 또 그럴 수 있는 저런 화재로 인해서 다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겠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잘 판단해서 한다면 저는 뭐 우리 이영구 박사님 말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군을 동원해서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발표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주 교수님 그죠? 발표하신 거 뭐 근데 여기에 조금 지금 저 4월 7일 날 지금 제가 저 산림청 평가위원으로 있는데 4월 7일 날 행사를 또 평가가 있고 해서 자료를 받은 걸 봤는데 그리고 대통령 지금 우리 텔레그램에 올린 게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산림청장하고 그다음에 소방청장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가 산불에 대해서 누가 현장 지휘권이 누가 있냐? 산림청장이 갖고 있죠. 그랬더니 소방청장이 네 했단 말이에요. 현장 대응 최종 책임은 지휘권하는 산림청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불 대응은 누가 하느냐?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소방이 발견하면 소방이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지자체 거고, 그게 맞죠, 그게 그죠? 현장 접근성이 좋은 기관이 먼저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산불 현장 컨트롤 타워 영양 문제는 뭐 어디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체계 혼선 문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요 재난이든 안전이든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데 그러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컨트롤 타워는 일단은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산불 진압 지휘 체계 있고 이제 3단계만 산림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 큰 대형 산불인 경우에는 비록 10헥타 조그마한 거라도 산림청장이 총괄하게 돼 있어요. 지휘권을 갖게 돼 있다고. 그리고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어서 지금은 이제 지휘권자 산림청장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소방 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출동을 했는데 산에 이제 끌 수 없게 돼 있었어요.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법도 바뀌어서 소방이 직접 올라가서 끌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고 해서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장비면에서 보면 지금 산림청이 총 갖고 있는 헬기가 325대쯤 됩니다. 자체적으로 한 게 한 55대. 그리고 이제 뭐 경찰청, 군 이렇게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게 25대가 되는데 소방이 한 32대 정도 갖고 있어요. 32대 세대인데 이 담수 얘기는 얼마 안 돼요. 다 합쳐봐야 5만 한 4천 리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방은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산림청을 이 주무관청을 해서 협업 체계를 갈 수밖에 없어요. 재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윤석열 정부 때 소방, 경찰, 지자체 동시 출동으로 바뀌었거든요. 소방이 가느냐, 뭐 경찰이 가느냐 하다가 웬만하면 동시 출동으로 해서 이제 가정을 탔는데 지금도 먼저 보는 그 기관이 끝에 대형 산불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제 소방이 이제 산림청이 주관하는 걸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이 교수님께서 이제 장비의 경량화 대응하는데 제가 텔레그램에 올린 게 있어요. 제가 직접 작년 9월 23일 날 제가 직접 소방복을 입고 산림청 임도를 올라가서 제가 껐어요. 산림 소화는 20mm입니다. 그죠? 25mm예요. 근데
산림 진화대원 평균 연령이 저희 또래요. 60대 초반이에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 구하면 좋지만 할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불 끄는 거하고 산림에서 불 끄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요. 악산에도 올라가야죠. 소방은 기본적으로 소화 구경이 한 40mm 된다고, 4cm 된다고요. 그 수압이 세죠. 산에는 들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임도가 마련되면 이제 그 올라가는데, 근데 이 소방차는요, 불티가 튀기 때문에 그 차에 불이 붙어요, 밖에. 그래서 이 보면 자체에 이제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담수 용량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벤츠가 7억짜리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싸서 한 거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죠. 산불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이게 경량화가 좋다, 대형화 좋다, 이건 인위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때마다 좀 다른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이 군수송기 문제, 이거 여러 번 제기한, 제가 이제 국방부 제가 지금 이 국방 현대화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장관한테도 얘기했고 또 이게 군 얘기했는데, 군은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미온적이고, 그래서 C-130도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많이 타봤습니다. 이것도 많이 이제 공수 강화하면서 많이 타봤는데, 사실은 이게 그 군에서는 이제 의지가 별로 약하고, 이게 탈부착 정도 해서 이제 이걸 붙이면 몰라도, 이게 그냥 수송기에서 그냥 물을 갖다가 뿌리면 몰라도, 근데 지금 저번에 의성 산불이 27m/s 했단 말이죠. 태풍이 이제 20m/s인데 물을 뿌려도 이게 흩날립니다. 그죠? 고정이 또 비용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그 돌풍이 불고 갈 때 뿌려도 그죠? 이게 과연 얼마나 이게 투하가 될까 밑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산림 평가할 때 보면 산사태, 그다음에 병충해, 그다음에 이제 산불 방지인데 산불 진화 이거는 정말 참 어려워요. 사실 막 티가 막 300m 이 탄도미터처럼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참 지금은 초동 대응, 그러니까 부처간 협업 체계,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에서 이제 도입한 게 뭐냐면 군 진흙크 있지 않습니까? 진흙쿠를 개조해서 그 물탱크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10,000리터 정도의 담수능력이 있습니다. 그 소련제 그게 한 3,000리터인데, 그래서 이제 10,000리터, 그나마 이제 10,000리터로 해서 이제 이번에 또 개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진흙쿠를 개조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고정이 또 이제 이제 산림청의 하나의 희망사항 중에 하나고,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산불이 정말 이 평지 진화도, 건물 진화도인데 산에서 불 끈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산불이 날 때마다 조금 제가 궁금하게 했던 게 한 두 가지 참 안타깝고 궁금한 것들이 뭔가 하면은, 그럼 우리가 산불을 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떤가, 그 문제하고요. 또한 산불을 끄다가 이렇게 헬기에서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또 소방관이 다치는 경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진짜 피해자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지금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제를 하신 사실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지금 산불은 결국은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다. 그래서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도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발제를 하신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봤을 때 이제 산불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늘 산불을 꺼야 된다는 것보다는 산불을 우리는 인명 대피 쪽으로, 피해로 빨리 사람들이 피해가 안 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산불을 끄는 차원에서도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산불을 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그냥 제미나이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원래부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지금 뭐 형사처벌도 있고 과태료도 우리가 지금 최대 500만 원까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향후는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산불에 대한 이런 교육들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산불도 그렇고 뭐 산업 안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을 지난번에는 그 뭐 정청래 우리 대표님이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구나 이런 교육들을 평소부터 좀 해야 된다. 뭐 작년에 그렇게 산불 났을 때는 막 국민이 산불에 대한 우려도 하고 뭐 대책을 세우자고 했지만은 사실 지금은 그게 뭐 이제 이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을 저는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복구나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공간지능 그 지오 AI라 이런 쪽으로 해서 저는 이제 지금 초기 단계지만은 많은 그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도로공사에 있는 재난안전연구실에 있는데 우리가 영덕 그 의성 산불 난 이후에 우리가 위성 사진을 좀 활용을 해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그래서 한 10여 군데를 정해서 이제 보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는 되지 않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오 AI 형식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는 멀지 않아 저는 급격하게 바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막 이런 부분에 우리 당 차원의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그 TV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봤었는데요. 그럼 1년이 지난 이후에 의성 청송에 대한 그 산불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이런 약간의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그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이유들이 이제 뭐 건축비가 올라서 오른 그런 것들도 있었고 뭐 2차 정부 지원이 늦어가지고 아직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 측도 그렇지만은 당 차원에서는 이 재난특별위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사고가 지난 이후라도 과연 이런 부분이 제대로 피드백을 시킬 수 있도록 현장도 한번 갈 수 있으면 가서 그 문제점을 뭔가는 이제 정책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 우리 전문가들인데 저는 뭐 그런 전문가라기보다는 과연 당 차원에서 재특별위원회에서 할 건 뭐냐. 진짜 그 1년 이후에 그 주민들의 의견들 그리고 한번 가능하면 한번 방문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한번 들어서 한번 이 정책이나 또 한번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맹 부위원장님. 네, 저는 할 말이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꼭 말을 해야 되는 파트여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소영입니다. 저는 기상 기후 쪽 분야이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들은 이미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권재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예방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산불이 그러니까 그 원인이 기후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앞부분의 대부분의 자료가 결국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산불을 대응했던 그런 시스템의 체계가 기후로 인해서 다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연중화 대형화인 거죠. 그래서 이제 봄과 가을만 이제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한 번 발생했을 때 대형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 기후 변화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밤에도 산불의 진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기후거든요. 밤에 되면 기온 낮아지고 습도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여전히 밤에도 기온도 높고 습도가 낮은 상태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 강풍 같은 경우에도 대기 그 대순환의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풍이 과거하고 다른 그 여러 가지 문제인 건데
일단 이게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었을 때 결국에는 탄소 흡수원인 산림으로 인해서 다시 재방출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훨씬 더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안에서 기상청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어떤 예측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 우리 서범석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저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향후에 기상청과 굉장히 긴밀하게 좀 공유가 돼서 그 기상청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제 이제 청주 쪽의 기상청 직원들과 함께 뭐 에너지 관련한 이제 부분에서의 뭐 토론을 갖기는 했지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AI 쪽의 그런 기술하고 굉장히 기상청하고 접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무게감도 굉장히 크고 실질적으로 꽤 오래됐더라고요. 2017년이라고 하면 10년 전부터 AI 기술하고 접목한 그런 기상 예측의 고도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재난과 관련한 그런 긴밀한 협조들이 앞으로 기술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지금 기상청 같은 경우는 산림청과 유관기관과 감시하고 예측 현장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체계들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은 기상청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같이 협력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이제 공유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 안에서의 기상청도 그 지원하는 어떤 폭과 기술이나 깊이감이 조금은 지금과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과의 접목시키는 방안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불이 발생을 할 때 얼마나 진화를 막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막기 전에 어떤 예방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인재로 인해서 발생한다라는 그런 어떤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산불로 인해서 앞으로의 더 산불의 위험성이 얼마나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홍보적인 차원, 교육적인 차원의 기후 감수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저기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여기 산림청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원래 오신다고 했는데 아무튼 산림청의 입장은 아까 우리 석재환 교수님께서 산림청 직원보다 더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잘 대변된 것 같고요. 그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제기해 주신 문제는 사실은 1월 달에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이재민들, 산불 피해 이재민들, 또 홍수 피해 이재민들, 산사태 피해 이재민들 방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행안부가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집을 다 못 지어주고 있으니 주민들이 이제 반발이 좀 있을 거라고. 근데 저희들은 뭐 가서 우리가 좀 욕도 좀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저는 우리 부위원장님들 중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처럼 바쁘신 분들 외에는 다음 달에라도 같이 일정을 짜서 소수라도 좀 몇 군데는 다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도 그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몇 군데 또 재난과 관련해서는 또 이태원 참사라든지 세월호 참사 여기 관련 단체랑은 좀 찾아뵈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조금 이따 식사하시면서 나머지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 식사하실 때 그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목이 안전 콘서트인데 콘서트의 전문 초대 가수로 보면 우리 박사님하고 서범석 박사님하고 이용주 교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위원장님들 중에서는 이윤군 부위원장님이 또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들도 충분히 전문 분야들이 있으셔서 다음 세미나 때는 우리 부위원장님 단들이 각자 전문 분야를 조금씩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 아마 저기 의원님들은 지금 또 다른 일정들로 바로 해산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저희들도 이동을 해야 돼서. 그래서 단톡방에 저희 식사 장소 공지했으니까 거기로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 박사님 같이 가시면 좋고. 아무튼 오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